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상승 전환은 그럼 언제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답지를 드렸었죠. 지난주하고 이번주 여러분들 제 방송 올려진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간까지. 그래서 오늘은 어제 새벽입니다. 자, 이 금리 인상은 속도 조절을 한다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고 파월 의장이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 이제 말씀을 다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오늘 부연 설명으로 자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왜 지금 속도 조절을 한다고 이 대못을 또 박았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예상했었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 자, 금리 인상은 속도 조절. 그래서 12월 대못을 박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상 기조는 유지한다는 말을 하죠. 이것을 이제 시장에 쓸데없는 낙관론을 경계한다는 겁니다. 이제 경계. 혹시 지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핑계죠. 금리로 물가 안 잡힙니다. 공급망에 의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수요 견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죠. 지금은. 지금의 물가가 올라간 거는 단순히 공급망이죠. 이 공급망에 의한 상승은 물가 상승은 금리로 애초부터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장에 쓸데없이 지금 금리를 애써 금리까지 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물가에 혹시나 불을 지필까봐. 수요가 견인이 돼서 수요가 들어와가지고 혹시나 물가를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이 지금 불안감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이 말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큰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영원히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시세, 경제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오름과 내림의 지속이죠. 그것이 바로 파동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남은 것은 금리 인하인데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난주 다 여러분들 이제 정답지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다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지않았는데 좀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될 건지도 봐야 될 것 같아.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중요하겠죠. 지금의 아파트 급락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리죠, 금리.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나의 자금 갖고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레버리지 그리고 특히 뭐 지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자금 계획을 세워서 자본 조달을 해야 되겠죠. 자금 조달을 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굉장히 큰 현재 같은 고금리에서는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기대감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증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환율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환율이 먼저 지금 고점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1번. 환율 고점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증권시장 고점. 증권시장 이제 저점. 이제 이거는 반대죠. 저점. 3번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저점. 주식, 이거 증권,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저점. 이거 순서는 여러분들 구독자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수차례 방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먼저 우리 고점을 찍어줘야지 그다음에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저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저점이 만들어진다. 자, 이 논리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환율의 안정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미 지금 1,400원대 위에서부터 해서 오늘 그저께입니다. 어제는 이미 방송을 하루 일찍 하니까 1,300원까지는 지금 이제 장중에 붕괴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환율 같은 경우는 안정 기조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는 증권, 주식시장 그리고 또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 속도 조절 언급한 이제 파월. 이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유대 자본의 유대 금융 자본이다. 유태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 금융자본입니다. 이 금융자본. 네, 유대 금융자본의 이 사람은 꼭두각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지죠, 위에서. 네, 그러니까 뭐 유대 금융자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 투자은행이라든가 지금 주인이 다 누굽니까? 네,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유태인들이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자본들이 움직이죠. 전 세계 이제 금융자산의 뭐 거의 뭐 75%에서 80%를 갖고 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의 오다가 떨어지면요, 이 오다를 받고 파월 의장은 이것을 금리 정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굉장히 제기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죠. 왜 지금 금리를 올해 3월부터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린 거는. 사실 이 물가라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작년 1월부터, 작년 3월부터요. 예, 작년 3월부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전 세계는 3월부터 올렸었는데, 미국은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금리를 안 올렸단 겁니다. 왜 안 올렸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정말 물가가 문제였다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다가. 네, 누구의 오다가 안 떨어졌습니까? 자, 연준이죠. 연준은 우리가 유대 금융자본의 이거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네, 연준이라는 기업은 네,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부 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지금 연준이라는 기업은 100%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유대 자본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 자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의 파월한테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됐냐? 딜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팔아야 되니까. 아직 덜 판 겁니다, 물건을. 뭐 주식도 있고, 여기는 주식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부동산도 좀 있을 거고, 뭐 미국의 부동산은 거의 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다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죠, 결국에. 3월까지 1년을 딜레이 시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물건을 거의 다 판 거예요, 유대 자본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올려라고 한 거죠. 거기서 엄청나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대 자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오름과 내림을 만들죠. 오름과 내림을 만드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IMF 뭐 97년도로 봤고, 요때는 언제입니까? 요때. 네, 요때는 또 언제죠? 이거는 2007년도, 6년도, 8년도죠. 네, 금융위기 때. 이거 IMF 때죠. IMF 때를 지나고 나서 여기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금융위기가 됐었는데, 요때 급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번에도 급락한 시기가 1번 국면, 2번 국면, 3번 국면이 있죠. 이 급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IMF 때 급락을 누가 만들었어요? 금융위기 때 지금 서브프라임이라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핑계를 가지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공급망이죠. 공급망에 따른 물가 상승이란 논리로 지금 금리로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을 초토화시켜 버렸죠. 3번 국면 이거 누가 이거 초토화시켰습니까? 이 유대자본이 만든 겁니다. 유대자본이 폭락시킨 거예요. 유대자본들이. 이 꼭지에는요 다 팝니다. 물건을 쭉 다 팔아요. 네, 엄청난 물건을 팔다가 이 국면에 옵니다. 이 국면. 자, 이 국면이 A라는 국면, 이 국면이 B라는 국면, 이 국면이 C라는 국면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팅이 다 끝납니다. 이 매집을 다 합니다. 매집을.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국면, B 국면, C 국면에 와서 매집이 끝났어. 물건은 다 세팅을 다 해놨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합니까? 금리 인하를 때려버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논리예요. 오름과 내림이 사이클이라는 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만 따라가면 돼. 근데 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죠. 오름과 내려가는데 우리가 특히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매입을 해요.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여기서는 매도를 합니다. 매도. 요 매수. 이 매도. 거꾸로 하죠. 이 누가 이걸 부추기죠?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 무슨 분리라고 하면서 무슨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교수, 그 다음 학자, 네, 그 다음 많습니다. 무슨 대학, 하버드대, 무슨 대학, 다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꼭지에서 다 사라고 했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주식시장 4,000포인트 노래 부르고 오만 난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어디 뭐 미국에 와서 무슨 뭐 사장 뭐 해서 지금 뭐 다 팔고 뭐 지금 이렇게 했죠. 네, 다 사라 그러고 자기는 또 부동산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레파토리가 뻔하다는 겁니다. 레파토리가. 이 꼭지 국면에 이뤄가지고 무슨 뭐 GTX 이거 위험하다 그랬죠. 이런 노래 부르고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고 네, 그래서 뭐 동탄 뭐 이런 수도권이 위험하다고 했죠. 수도권. 자, 이런 거를 노래 부르고 했던 이런 좀 암울한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상단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이거는 거의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파월 의장도 보니까 지금 연준이라는 의장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이 유대 금융 자본에 계속 오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안다는 겁니다. 아, 이제 보니까 자산 세팅이 거의 다 마무리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여기서 이제 급격한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경제가 불황으로 간다면은 자기가 욕을 또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계치에 다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보시면은 이제 오일쇼크가 두 번 있었습니다. 79년 이제 오일쇼크 때, 2차 오일쇼크 때가 가장 크게 금리가 올랐습니다. 20%. 예, 여기 도표에 나오죠. 20%가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무슨 공급망입니까? 오일쇼크죠. 오일쇼크에 의한 1, 2차 오일쇼크. 공급망입니다. 이 수요의 견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물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펙이라고 하죠. 오펙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오일을 금리를 유가를 올려버린 겁니다. 이제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말 안 듣는 거예요. 미국도 말 안 듣고 그냥 이제 개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망인데 이 공급망에 의한 이 금리 상승이 나타날 때 특이한 게 나타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비이성적으로 빠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하고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네, 1번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온다. 라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투자의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투자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급망에 따른 우리가 물가 상승을 한번 겪고 나게 되면은 산업의 큰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난 이유 이것이 이제 뭐 대충 보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네, 급격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푼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화폐 가치가 또 절단이 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1980년대에서 10년 동안 나타났죠. 80년대에서 1980년에서 90년까지 10년간 미국의 구조조정 시기가 나타나는데 이 구조조정 시기가 나오면서 급격한 산업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 IT라든가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10이라고 하죠. 커머셜 뱅크에서 이제 IB 투자은행 시대로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가게 된 거고, 자, 이 구조조정 시기에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그 견인차를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제가 방송을 몇 번 올렸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쉽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 거죠. 언제. 이거 지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죠.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 이게 멀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의 금리가 최고점을 이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 역전되는 시기죠. 지금도 똑같죠. 지금 이제 4%고 우리나라는 3.25%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역전이 나타났죠. 자,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이유 보시면은 길게 한 2년 정도 갔습니다. 이 보시면 기간이 2년 정도 갔어요. 금리 역전 기간 대부분 보면 2년 이상 갔죠. 2년 정도. 그런데 최고점을 찍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금리의 최고점을 만드는 시기는 최대 1년밖에 안 됩니다. 최대 1년. 네, 대부분 시기가 몇 개월입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은 6개월 아니죠. 6개월. 3년에서 최고점을 만든 이후 3년에서 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최고점에서 1년 정도 우리가 가장 긴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2007년도.
미국의 금리가 최고점 만들고 약 1년 정도를 이 최고점에서 버텼는데 왜 버텼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경기 호황기였습니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황을 지금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금리가 상당 기간 최고점에 머물렀고 다른 기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이 기간하고 2000년도쯤 하고 18년도 이 시기에 두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과 비슷합니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지금과 같은 이제 2007년도 이때 6년도만큼의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시기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죠.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은 최고점의 금리를 우리가 다음 달, 이번 달을 최고점이라 혹은 아니면 다음 달에 미국의 최고점의 금리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늦어도 내년 여름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점의 금리를 계속 1년 이상 유지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 2006년도 7년도와 같은 경기 호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와 함께 불황이 나왔죠.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는데, 자, 지금과 같은 이런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목표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이 목표밖에 없는데,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이제 고용시장도 악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과거의 사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금리 최고점을 미국이 만든 이후 최소한 6개월 안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역전기는 저는 여기서 깨끗하게 보시면은 최소한 2년 정도는 금리 역전기는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네,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안 좋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이 경기 상황이 미국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이상으로 금리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시장,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상당 기간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금리 인상, 끝없는 추락하는 아파트인데 결국에는 아파트 값이 무엇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연동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상이죠. 그럼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파트 값의 추가 하락은 상당 부분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값이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상승 전환이 된다. 이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죠? 항공모함이라고 했죠. 항공모함.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환율의 고점을 만든 다음에 주식시장 저점 만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저점을 만드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유턴이 안 됩니다. 한 번에 유턴이 안 돼요. 오토바이하고 자동차는 유턴, 중앙선에서 바로 신호만 떨어지면은 1, 2초 만에 유턴 됩니다. 항공모함은요, 유턴하려면은 적어도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곧바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도 큰 상승의 추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횡보하는 구간들, 기간 조정하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큰 시세의 상승이라 큰 시세의 하락도 없는 이렇게 완만한 상승과 완만한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좀 기간 조정의 성격의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시세가 멈추는 단계가 어디냐?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은 내년 다 복습입니다. 시세 급락은 멈춘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하락은 없다. 부동산에 있어서의 아파트 시장에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하락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2월에서 아까 3월 말씀드렸죠. 이 이후로부터는 의미 있는 급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엄청나게 뭐 유턴을 해가지고 부동산이 뭐 올라간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이 이제 부동산의 어떤 점진적인 완만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왜 완만한 상승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극해까지 올라갔죠. 완만한 상승 정도로 올라가는 아파트 이런 이것도 뭐 입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완만한 상승으로 간다. 이 완만한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완만한 상승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들은 보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서 3월 정도 이후로는 의미 있는 큰 급락이라든가 의미 있는 하락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뭐 갈아타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이것을 엄청나게 급하게 뭔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승 자체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이 상승한다면은 완만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만약에 바닥이 된다 그래도 2월달, 3월달 그것이 만약에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안 되죠. 거래. 실질적으로는 이 거래량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점차 정도로 회복하는 것도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최소한 한 3월 정도는 지나야지 네, 어느 정도는 거래 회복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다. 네, 거래가 되어야지 뭐 여러분들이 뭐 상급지를 가든 아니면은 내가 무슨 부동산을 팔고 아니면 다른 곳을 뭔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